안녕하세요. 가족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밤중 부엌에 내려갔다가 엄마와 남편의 충격적인 비밀을 엿듣고 그 자리에서 도망쳤습니다. 입니다. 한밤중 타는 듯한 갈증에 잠이 깨 부엌으로 내려간 저는 눈앞의 광경에 온몸에 피가 굳는 듯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남편이 식탁에 바싹 붙어 앉아 서류 뭉치와 두툼한 돈다발을 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온 어머니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제 귀에 밝혔습니다. 제가 알면 모든 계획이 틀어져. 그 순간 제 심장은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제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이야기의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날은 유난히 후텁지근한 여름밤이었습니다. 동네는 쥐 죽은 듯 고요했고 째깍거리는 시계 소리만이 제 신경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서연입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서 몇 시간을 뒤척이다 결국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갈증에 물이라도 한 잔 마셔야겠다 싶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벽시계는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든 희미한 달빛이 차가운 타일 바닥 위로 길게 그림자를 늘어뜨렸습니다. 저희 집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낡은 단독주택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어머니 박 여사님 그리고 결혼한 지 2년 된 남편 민준 씨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과묵하지만 다정한 사람이었고 늘 저를 챙겨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엄하셨지만 늘 제게 남편에게 순종하고 가정의 평화를 지키라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민준 씨와 결혼한 후 어머니는 자네처럼 능력 있는 사위를 봐서 든든하다며 무척 기뻐하셨고 저 또한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부엌 가까이 다가갔을 때 안에서 작게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고양이인 줄 알았지만 이내 사람의 인기척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문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금방이라도 터져나올 듯 쿵쾅거렸습니다. 냉장고의 희미한 불빛 너머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식탁에 마주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와 남편 민준 씨였습니다. 잠옷 차림의 어머니는 잔뜩 굳은 얼굴로 서류 뭉치를, 민준 씨는 두툼한 돈다발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겨우 들을 수 있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일은 절대 비밀로 해야 한다. 서연이가 알면 모든 계획이 틀어져.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을 누가 움켜쥐는 것 같았습니다. 대체 무슨 계획? 저 돈은 뭐지? 왜 어머니는 제게 무언가 거대한 비밀을 숨기는 듯한 목소리로 말하는 걸까? 민준 씨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장모님. 하지만 만약 서연이가 알게 되면 어떡하죠?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 내일 아침 내가 서류 처리 끝낼 테니 나머진 자네에게 달렸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서류라니 설마 집문서나 계약서 같은 것일까?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계단 쪽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때 의자가 끌리는 소리에 놀라 그만 수납장 문에 세게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부엌에 있던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급히 입을 막고 벽 뒤로 숨었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방금 무슨 소리 안 났나? 아닙니다, 장모님. 고양이겠죠. 민준 씨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하더니 불을 끄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발소리가 계단 위로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겨우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서 있는 저는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두려움과 고통, 그리고 배신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어머니와 제 남편이 돈과 서류를 두고
저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날 오후 어머니가 제게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 집은 내 거니까 잘 간수해라. 어미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저 네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이제와 생각하니 그 말이 얼마나 위선적으로 들리는지요. 저는 조용히 방으로 올라갔지만 밤새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옆에 누운 민준 씨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휴대폰 화면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슬쩍 엿보니 누군가와의 메시지였습니다. 마지막 줄만 보였습니다. 내일 처리 끝나면 바로 떠나자. 어디로 간다는 걸까? 그 질문이 동이 틀 때까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민준 씨 역시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제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을 애써 감추고 식탁 주변을 둘러봤지만 어젯밤의 서류 뭉치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아침 내내 저는 넋 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정원에 나가 아버지가 생전에 가꾸시던 화초들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돈을 잃을까봐 두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믿음을 잃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의지했던 어머니가 제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점심때쯤 민준 씨가 손님을 만나러 나가자 저는 용기를 내어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안 계셨고 낡은 서류함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낡은 서류들과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낡은 통장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포기하려던 순간 맨 아래 칸에서 찢어진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휘갈겨 쓴 메모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주택매매계약서,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18번지, 매매가 3억 2천만 원, 대리인 이민준.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건 우리 집 주소였고 서명한 사람은 제 남편 민준 씨였습니다.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기분. 그 어떤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창백한 얼굴로 저를, 아니 제 손에 들린 종이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소리쳤습니다. 누가 함부로 여기 들어오랬어. 저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이 집 제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어머니는 제 손에서 종이를 낚아채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애써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오해한 거야. 그건 그냥 초안일 뿐이야. 아무 법적 효력도 없어. 저는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어머니랑 민준 씨가 부엌에 있는 거 봤어요. 다 들었다고요. 비밀로 하자는 얘기도 서류 얘기도요. 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선을 피하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다가가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뭘 숨기시는 거예요? 몇 초의 침묵이 영원처럼 흘렀습니다. 이윽고 어머니는 무거운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네가 몰라야 할 일도 있는 거란다. 그 말은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그대로 꽂혔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고 그대로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대문 밖, 아직은 따가워지지 않은 햇살, 아래 마른 흙먼지가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저는 울면서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제 발소리와 거친 심장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야 해.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이 거대한 폭풍 속으로 휘말리게 되리라는 것을. 가장 가까웠던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비밀을 품고 있었고 그날 밤은 비극의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그날 오후 하늘엔 먹구름이 잔뜩 끼고 양철 지붕 위로 바람이 휑하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길가의 작은 카페에 앉아 차갑게 식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싼 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은 실타래처럼 엉켜 있었습니다. 고통과 원망, 혼란스러움이 뒤섞여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제 어머니, 저를 위해 평생 허리가 휘도록 일하신 분이 그렇게 끔찍한 일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을 뛰쳐나온 뒤 갈 곳이 없었습니다. 거리를 헤매다 결국 이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머릿속에는 어젯밤의 장면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희미한 불빛, 어머니의 속삭임, 그리고 민준 씨 손에 들려있던 두툼한 돈다발. 생각할수록 숨이 막혔습니다. 오해라면 왜 숨겨야 했을까? 단순한 초안이라면 왜 실제 서명을 했을까?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집문서를 확인해야 해. 그날 저녁 비가 추적추적 내릴 때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고 어머니 방에서 작게 켜진 TV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저는 옷을 갈아입는 척 방으로 올라갔다가 조용히 구석에 놓인 철제 금고로 향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낡은 적금 통장 몇 개가 있었지만 집문서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집문서 어디 있어요? 현관문 수리 때문에 사본이 필요해서요. 전화기 너머 어머니의 목소리가 살짝 당황한 듯 했습니다. 아, 그거 내가 잘 뒀어. 찾아서 내일 줄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집문서를 보관한 적이 없었습니다. 늘 이 집은 내 명이니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왜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걸까요? 밤늦게 민준 씨가 돌아왔습니다. 비에 젖은 얼굴, 축축한 셔츠에서 희미하게 술 냄새가 풍겼습니다. 저는 애써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가 이제 와요? 민준 씨는 제 눈을 피하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손님 접대하느라 또 의심하는 거야? 저는 그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마음속은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어젯밤에 어머니랑 부엌에서 무슨 얘기했어요? 당신은 돈을, 어머니는 서류를 들고 있었잖아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가 화들짝 놀라며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당신, 다 들었어? 저는 말없이 그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제 눈빛에 그는 더 이상 부인하지 못하고 얼버무렸습니다. 장모님, 일 처리하는 거 좀 도와드린 거야. 별일아니야. 나한테 숨겨야 할 만큼 중요한 일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이가 알면 안 된다고 말해야 할 만큼요? 그는 침묵하더니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 그 말은 제 뺨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른들? 저는 어머니의 딸이고 당신의 아내인데 그런데도 외부인 취급을 하다니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당신이 말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알아낼 거예요. 그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 두려움이 스쳤지만 이내 고개를 돌려 아무 말 없이 방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를 지켜주겠다고 맹세했던 남자가 이제는 어머니와 한편이 되어 무언가 음흉한 일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요. 다음날 아침 저는 몰래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예전에 집 명의를 이전할 때 갔던 곳이었습니다. 여직원이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사모님. 얼마 전에 대리인분께서 추가 서류 제출하러 오셨는데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 대리인이요? 누구요? 남편분이시잖아요. 이민준 씨요. 사모님 서명이랑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가지고 오셨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혹시 그 서류, 사본 좀 볼 수 있을까요? 직원은 주위를 살피더니 속삭였습니다. 원래는 안 되는데 사모님 표정이 너무 안 좋으셔서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틀림없는 제 서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위조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오후에 소나기가 옷을 흠뻑 적셨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아버지가 땀 흘려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린 집.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이 집이 제 남편과 친어머니의 공모하에 소리 소문 없이 팔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평소처럼 저녁을 짓고 집을 치웠습니다. 어머니는 이웃집 얘기를 하며 즐거워했고 민준 씨는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평화로운 광경이 오히려 저를 소름 끼치게 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완벽한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저는 일찍 자는 척했지만 한밤중에 일어나 몰래 집 뒤로 갔습니다. 부엌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르고 단정하게 차려입은 낯선 남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작게 말했지만 저는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똑똑히 들었습니다. 박 여사님, 내일 정식으로 계약하시죠. 일이 끝나면 약속한 수수료는 두 분께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최 사장님, 감사합니다. 빨리 좀 부탁드립니다. 채권자들이 독촉이 심해서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채권자. 그렇다면 어머니가 빚을 졌고 집을 파는 건 빚을 갚기 위해서였나? 남자가 돌아가자 민준 씨가 어머니를 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모님, 걱정 마세요. 이 일만 끝나면 저도 조용히 빠질 테니 서연이는 모를 겁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괜찮겠나? 그래도 자네 아내고 이 집 핏줄인데 지금 마음 약해지면 모든 걸 잃습니다. 장모님. 제가 서연이 성격 잘 알잖아요. 아무튼 전 내일 일찍 나가보겠습니다. 두 사람은 침묵했고 민준 씨는 몸을 돌렸습니다. 저는 그가 눈치채기 전에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집을 팔 작정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계단을 올랐습니다. 어머니를 증오해야 할지 동정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정말 빚이 있다면 왜 제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제 남편까지 끌어들여 이런 거짓말을 해야만 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모든 상황을 기록하고 위조된 위임장 사진을 찍어 경찰인 친구 지수에게 보냈습니다. 그녀에게서 짧은 답장이 왔습니다. 서연아, 침착해. 내가 처리할 테니 섣불리 행동하지 마. 다음 날 아침 저는 퉁퉁 부은 눈으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아무 일 없다는 듯 웃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회사에 일이 있다며 아침 일찍 가방을 챙겨 나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무거운 마음에 짓눌렸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어머니에게 돌아섰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여쭤볼게요. 누구한테 빚지셨어요? 어머니는 흠칫하며 얼굴색이 변했지만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별 생각을 다 하는구나. 저는 다가가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다 알아요. 이제 그만 숨기세요. 원망하지 않을게요. 제발 사실대로만 말해주세요. 어머니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더니 이내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의자에 주저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 은행 대출에 보증을 서줬는데 그 사람이 도망가 버렸어. 빚이 전부 나한테 넘어왔고 돈을 갚지 못하면 집을 압류하겠다고 하더구나.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민준이한테 부탁한 거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의 한마디가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베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잠깐 팔았다가 돈 생기면 다시 찾아오려고 했어. 정말이야.
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분노와 원망이 사라지고 측은함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가 그렇게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일부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진실은 제가 직접 찾아내야 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차가운 결심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이 집을 빼앗아 갈 수 없게 하겠다고. 그 사람이 제 친어머니든 남편이든 상관없이. 어머니의 고백을 듣고 모든 것을 이해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파고들수록 모든 것이 훨씬 더 어둡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민준 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가 서류 문제를 처리하러 갔다고 말했습니다. 피곤함이 역력한 목소리로 제 눈을 피했습니다. 저는 분노를 억누르며 아무것도 모르는 척 조용히 저녁 식사를 차렸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남편이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아는 아내의 직감이었습니다. 식사 후 저는 약을 사러 간다는 핑계를 대고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서류 절차가 모두 끝났고 내일 아침 정식 계약만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매수인의 이름은 김유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연락처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 씨의 전화번호였습니다. 사무실을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마음이 불안에 떨렸습니다. 김유진이라는 여자, 대체 남편과 무슨 관계일까? 그 이름을 듣자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언젠가 민준 씨가 술에 취해 잠결에 유진아 하고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묻자 그는 옛날 직장 동료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집 앞 골목에서 차를 세우고 3시간 가까이 기다렸습니다. 자정이 다 되어갈 무렵 민준 씨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택시를 타지 않았습니다. 키가 크고 웨이브 머리를 한 빨간 코트를 입은 여자의 오토바이 뒷자리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골목 어귀에서 멈췄습니다. 여자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웃었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골목 맞은편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울음도 비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이 텅 빈 것처럼 허탈했습니다. 누군가 제 몸에서 모든 공기를 빼앗아간 것 같았습니다. 차가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저를 배신하고 어머니와 공모하여 집을 팔아치우더니 이제는 다른 여자와 바람까지 피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그들의 사진을 연달아 찍고 경찰인 친구 지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증거 확보했어. 내일 아침 그들이 계약하기 전에 막아줘. 지수는 바로 답장했습니다. 서연아, 진정해. 들키지 않게 조심해. 내일 아침부터 민준이 감시할게. 저는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동이 틀 때까지 차 안에서 멀리 보이는 우리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칼로 베는 듯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민준 씨는 하얀 셔츠로 갈아입고 깔끔하게 면도를 했습니다. 그는 장모님이랑 볼 일이 있어서 오늘 하루 종일 바쁠 것 같아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저는 아는 분께 부탁해 퀵서비스 기사님인 척 그들을 미행하게 했습니다. 8시쯤 기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광명 법무사 사무실에 있습니다. 이민준 씨 옆에 김유진이라는 여자도 같이 있네요. 매수인 쪽에서 돈이 입금되기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붙잡았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계약을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보셨나요? 네, 같이 계십니다. 지금 수수료 분배 문제로 이야기하고 계시네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제 심장에 칼을 꽂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알았을 뿐만 아니라 딸의 집을 파는데 직접 가담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즉시 지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수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 말 들어. 절대 뛰어들지 마. 내가 이미 사람들을 보냈어. 그들이 돈을 받는 순간 서류 위조 및 사기 횡령 혐의로 체포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돼.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정오가 다 되어갈 무렵 지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민준 씨가 계약서에 서명했고 돈이 중개계좌로 이체된 것을 확인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영수증도 확보했어. 지금부터 넌 집에 가만히 있어. 절대 티내면 안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왠지 모르게 민준 씨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오후 2시쯤 민준 씨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평소와는 다른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마치 복권에 당첨된 사람처럼 들떠 보였습니다. 그는 가방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옷장에서 옷을 꺼내 캐리어에 급히 쑤셔 넣었습니다. 저는 방문 앞에 조용히 서서 물었습니다. 어디 가려고요? 그가 화들짝 놀라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출장가.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누구랑요? 김유진 씨랑요. 민준 씨는 잠시 굳어있더니 이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알고 있었네. 그럼 잘 됐네. 이걸로 모든 게 끝났으니까 제 목이 메었습니다. 집은요? 당신이랑 어머니가 팔아버렸죠. 그는 저를 힐끗 보더니 비웃었습니다. 그 집 원래 내 것도 아니었어. 장모님 덕분에 내가 인생 역전할 기회를 잡은 거지. 저는 그의 뺨을 후려쳤지만 그는 가볍게 피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때려봐. 어차피 넌 서명해야 할 거야. 절대 안 해.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는 다가와 제 손목을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흉흉했습니다. 이제 네가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 돈은 이미 내 통장으로 들어왔으니까. 그 말은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는 캐리어를 끌고 문으로 향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랑 실랑이 할 시간 없어. 잘 있어라, 서연아. 저는 겨우 소리쳤습니다. 민준 씨, 당신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문이 쾅 닫히고 텅 빈 집에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지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좋은 소식이야. 자금 이체 내역 추적했어. 민준이가 현금으로 전액 인출했고 오늘 밤 그 여자랑 같이 제주도로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어. 우리 엄마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채권자인 최 사장 집에 계셔. 민준이가 돈을 전부 빼돌린 걸 알고 충격받으신 것 같아.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민준 씨는 어머니까지 속인 것이었습니다. 돈을 나눠주겠다고 약속하고는 애인과 도망가기 위해 전부 가로챈 것입니다.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뼛속까지 시린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배신한 남편과 빚 때문에 딸을 나락으로 밀어넣은 어머니, 누구를 더 증오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수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 말 잘 들어. 지금 체포영장 신청했어. 너 지금 바로 인천국제공항으로 가. 아마 저녁 8시 비행기일 거야. 절대 무모한 짓 하지 마. 알았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무언가에 이끌린 듯 차 열쇠를 집어들고 빗속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세찬 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거리를 질주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그가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나를 위해, 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위해. 공항으로 가는 길은 멀고 어두웠습니다. 자동차 불빛들이 어지럽게 번졌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분노의 불길이 횃불처럼 타올라 남아있던 모든 믿음을 제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밤 모든 것이 끝날 것이었습니다. 잿빛 하늘에서는 장대 같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붐비는 도로를 질주했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핸들을 쥔 손은 감각이 없을 정도로 굳어 있었습니다. 경적 소리, 빗소리, 심장 소리가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그저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모든 것이 끝나고 민준 씨는 제가 자라온 집을 판돈을 들고 유유히 사라져 버릴 것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머리카락은 비에 흠뻑 젖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민준 씨의 얼굴만이 떠올랐습니다. 절대 널 울리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그가 이제는 가차없이 저를 배신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빗물과 섞인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짰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출국장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시계는 5시 38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제주도행 비행기 출발까지 20분 남짓 남았습니다. 저는 주위를 미친 듯이 둘러보았습니다. 심장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안내 방송 소리, 캐리어 바퀴 소리, 수많은 낯선 얼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가 보였습니다. 민준 씨가 체크인 카운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비행기 표를 들고 있었고 옆에는 빨간 원피스를 입은 웨이브 머리의 여자, 바로 유진이었습니다. 그들은 소곤거리며 서로를 보고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두 배신자가 사람들 앞에서 다정하게 서 있는 광경에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제 심장을 짓밟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에게 몇 미터 남지 않았을 때 저는 작게 불렀습니다. 민준 씨. 그가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스친 당혹감은 금세 평정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네가 여긴 어떻게? 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목소리는 억눌린 감정 때문에 갈라져 나왔습니다. 반대로 묻고 싶네요. 어디 가시는데요? 제주도요? 아니면 유진 씨랑 도망이라도 가시나? 여자가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민준 씨는 여전히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했었습니다.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마. 나 출장 가는 길이야. 사람 모함하지 말고. 저는 가까이 다가가 주머니에서 어젯밤에 찍은 사진들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와 유진이 손을 잡고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이었습니다. 출장이요? 이게 당신 일이군요.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사진을 낚아채려 했지만 저는 재빨리 숨겼습니다. 유진도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저 여자 다 알고 있었어?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연기할 필요 없어요. 당신이 그 집 매수인이라는 거 다 알아요. 내 남편은 내 돈을 훔치고 내 서명을 위조해서 당신이랑 도망치려던 거고요. 제 목소리가 출국장에 울려 퍼지자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는 미간을 찌푸리며 목소리를 낮춰 쏘아붙였습니다. 조용히 해. 사람 많은 데서 망신당하고 싶어.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망신이요? 망신은 내가 당했죠. 당신이랑 우리 엄마 두 사람이 아버지가 남긴 집을 팔아치우고 그 돈으로 날 배신했어요. 이제 당신은 저 여자를 데리고 도망가서 날 빈털터리로 만들 작정이었잖아요. 그는 주먹을 꽉 쥐고 으르렁거렸습니다. 경고하는데 날 막다른 길로 몰지 마. 막다른 길이요. 제목이 매였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린 건 나예요.
그때 사복 차림에 두 사람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지수와 다른 형사였습니다. 그들은 제게 진정하라는 눈짓을 보냈습니다.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 씨는 몸을 돌려 캐리어를 끌고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지수가 앞을 막아서며 엄하게 말했습니다. 이민준 씨, 갈 수 없습니다. 서명 위조 및 재산 횡령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얼굴색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당신 뭔데 날 체포해. 지수는 경찰 신분증을 내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경제팀 형사입니다. 협조해 주시죠. 주변 사람들이 옹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겁에 질려 도망치려 했지만 다른 형사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녀는 더듬거렸습니다. 전 아무것도 몰라요. 민준 씨가 자기 집이라고 했어요. 전 그냥 평범한 구매자라고요. 지수가 쏘아붙였습니다. 당신도 조사받아야 할 겁니다. 민준 씨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비겁한 년.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눈도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난 내 것을 되찾았을 뿐이야. 그가 소리쳤습니다. 다 내 엄마 때문이야. 난 그냥 장모님 빚 갚는 걸 도와주려던 것뿐이라고. 도와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의 서류를 위조하고 집을 빼앗고 그 돈으로 애인이랑 도망가는 게 도와주는 거야? 더 이상 변명하지 마. 그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철컥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제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증오하면서도 심장이 아려왔습니다. 한때 제가 기댔던 어깨를 가진 그 남자가 이제는 범죄자처럼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그를 데려갈 때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흠뻑 젖은 옷차림으로 달려오며 소리쳤습니다. 민준아, 민준아. 어머니는 그 광경을 보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 가득한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서연아,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어떻게 경찰에 신고해서 쟤를 잡아가게 해? 제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어머니, 다 알고 계셨죠? 저 사람이랑 같이 제 집을 팔았잖아요. 그런데도 저 사람 편을 드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통곡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걔가 진심으로 도와주는 줄 알았지. 걔가 나까지 배신하고 돈 들고 도망갈 줄은 몰랐어. 늙고 주름진 얼굴 위로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흘렀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제 눈에서도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원망하네요. 하지만 눈물로 지울 수 없는 잘못도 있다는 걸 아셔야 해요. 어머니는 목이 메어 제 어깨에 기대 울었습니다. 지수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사건은 명확해졌어. 내 어머니는 이용당한 정황이 있어서 정상 참작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조사에는 협조해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멀리 끌려가는 민준 씨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원망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내 그는 문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공항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세차게 내렸습니다. 마치 지난 시간의 더러움을 모두 씻어내려는 듯이 저는 그곳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지수가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다 끝났어. 너 정말 강하다, 서연아. 저는 입술을 떨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하지 않으면 지킬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는 제 차 뒷좌석에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비가 서서히 그치고 하늘은 잿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조용히 주머니에서 낡은 염주를 꺼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유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염주를 꽉 쥐고 작게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딸아. 욕심과 두려움에 눈이 멀었어. 그 말을 듣자 목이 메어왔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만 계시면 저한테는 여전히 집이 있는 거예요. 민준 씨는 그냥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할게요. 차는 익숙한 길을 달렸습니다. 한때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이 길에는 이제 차가운 바람과 부서진 꿈의 흔적처럼 도로 위에 얼룩진 빗물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더 이상 순진하지 않은 모습으로. 다음 날 아침, 큰 비가 그치고 해가 막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한 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텅 비고 어수선한 집안을 비췄습니다. 저는 의자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멍한 눈으로 차갑게 식은 찻잔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길고 끔찍한 악몽 같았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모든 것은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집은 조사를 위해 잠시 압류되었습니다. 대문에는 재산권 확인 절차 진행 중이라는 안내문이 덜렁거렸습니다. 지나가는 이웃들은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하나가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밝혔습니다.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집 딸, 남편한테 사기당했대. 남편은 공항에서 수갑 차고 엄마까지 연루됐다더라. 쯧쯧, 돈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 났네. 저는 고개를 돌려 눈물을 삼켰습니다. 세상의 손가락질이 두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모녀라는 두 글자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가십거리가 되었다는 사실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이후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도 웃음도 없이 종일 방에 앉아 아버지 영정 앞에서 향만 피웠습니다. 퀭한 얼굴, 텅 빈 눈빛, 앙상한 손은 낡은 염주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어머니께 따뜻한 차를 타드렸습니다. 어머니, 속이라도 데우세요. 어머니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의 갈라진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네가 날 많이 원망하겠지? 저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원망 안 해요. 다만 아직 용서가 안 될 뿐이에요.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름진 손등 위로 눈물방울이 뚝 떨어졌습니다. 내가 욕심부렸어. 어리석었지. 집을 잠깐 팔아서 빚만 갚고 다시 찾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그놈한테 속아서 모든 걸 잃을 줄은 몰랐다. 제 목이 메었습니다. 대체 누구한테 빚을 지셨길래 제 집까지 담보로 잡힐 생각을 하셨어요.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힘겹게 내뱉었습니다. 네, 외삼촌 사업 자금 대출에 보증을 서줬다. 그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고 잠적하면서 은행에서 나한테 빚을 떠넘겼어. 소송을 걸겠다고 협박하는데 체면 때문에 너한테는 차마 말을 못하고 민준이한테 도움을 청했던 거야. 그놈이 내 믿음을 이용해 이런 짓을 벌일 줄은 꿈에도 몰랐지. 저는 말없이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액자 속 아버지의 근엄하고 슬픈 눈빛이 저를 내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어머니는 저를 끌어안고 약속했었습니다. 이제부터 어미가 널 상처받게 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다. 하지만 결국 제게 가장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은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저녁에 저는 현관에 나갔습니다. 늦은 달빛이 젖은 마당 위로 희미하게 비쳤고 담장에는 낙엽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가 생각났습니다. 아버지는 늘 저곳에 앉아 차를 마시며 집을 정리하는 저를 보고 온화하게 웃어주시곤 했습니다. 이제는 저와 죄책감에 고개 숙인 늙은 어머니만 남았습니다.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걸어나와 작은 나무 상자를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열어보렴. 안에는 낡은 종이 몇 장과 모서리가 다른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전부다. 얼마 안 되지만 너한테 주고 싶구나. 내 집을 되찾아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널 일부러 해치려던 건 아니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 저는 통장을 보고 다시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목이 꽉 막혔습니다. 어머니가 가지세요. 저는 그냥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시면 돼요. 더 이상 자책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제 어깨에 기대 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딸아,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제 나한테 남은 건 너뿐이야. 저는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하나로 뒤섞였습니다. 마음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가벼워졌습니다. 어쩌면 용서는 그들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지수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서류 뭉치를 책상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사건은 처리 중이야. 민준이는 구속됐고 내 어머니는 이용당한 정황이 인정돼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거야. 다만 자금 출처 조사를 위해 집은 몇 달 더 압류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애써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해해. 난 그냥 이 집만 지킬 수 있으면 돼. 얼마가 걸려도 상관없어. 지수는 한숨을 쉬며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너 정말 강하다. 누구라도 너 같은 충격을 견디긴 힘들었을 거야. 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아마 너무 아파서 더 이상 아플 것도 없기 때문일 거야. 저녁이 되어 지수가 돌아간 후 저는 대문 앞에 서서 익숙한 우리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벽, 페인트가 벗겨진 나무 문, 바람이 불 때마다 삐걱이는 양철 지붕, 모든 것이 시간의 흔적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이곳은 여전히 제 모든 기억과 유년 시절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 제단 앞에 향을 피웠습니다. 향 연기가 피어오르며 방 안가득 퍼졌습니다. 어머니는 합장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욕심 때문에 우리 딸을 해치고 고통스럽게 했어요. 우리 서연이 평안하게 지켜주세요. 제 죄는 제가 다 짊어지겠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향 연기 속에서 어머니의 흰 머리카락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측은한 마음에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말씀 마세요. 아버지는 원망하지 않으실 거예요. 돌아가신 분은 살아있는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실 거예요. 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네가 아직도 날 사랑하는 거지?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되든 어머니는 제 어머니시잖아요. 그 말에 어머니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텅 빈 집안에 늙은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뒤늦은 참외처럼 들렸습니다. 밤이 깊어 저는 현관에 앉아 골목 끝 희미한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오다 이내 잦아들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검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이 새로운 장으로 넘어갔음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순수하지 않지만 더 강하고 냉철해졌습니다. 내일이면 새로운 일을 찾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배신당한 사람도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저는 문을 닫고 불을 끄고 작은 방에서 잠든 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의 얼굴에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 우리 모녀는 마침내 잿더미 속에서 남은 작은 빗줄기를 찾아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집도 지켰고 어머니도 지켰어요. 모든 게 예전 같지는 않지만요. 밖에서는 밤바람이 처마 밑을 스치며 마른 흙냄새를 실어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막 걸어나온 자의 눈물이었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일주일 후 삶은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갔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어머니를 위해
죽을 끓이고 골목 어귀의 작은 약국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말이 줄었고 눈빛에는 여전히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집은 임시로 압류가 풀렸지만 예전 같은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의 방을 지날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다정했던 남편에 대한 모든 기억은 이제 혐오와 씁쓸함으로만 남았습니다. 그날 오후 약을 정리하고 있는데 약국 사장님이 봉투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서연 씨한테 편지 왔네. 보낸 사람이 이민준인데 저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리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한참 후에야 겨우 봉투를 받아들 수 있었습니다. 약간 구겨진 종이, 모서리에 묻은 잉크 자국, 그리고 봉투 위에는 3번 구치소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무슨 말을 썼을까? 용서를 구하는 말일까? 아니면 여전히 거짓말로 가득할까? 저는 편지를 가방에 급히 넣고 밤이 되어 어머니가 잠드신 후에야 조용히 뒷마당으로 나가 편지를 열었습니다. 익숙한 필체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네가 이 편지를 증오하고 찢어버리고 싶어 할 거라는 걸 알아. 하지만 제발 끝까지 읽어주길 바라. 이게 내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테니까. 네가 경찰에 신고했을 때 널 원망하고 증오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정신을 차렸지. 내가 오늘 치르는 대가는 모두 내 탐욕과 어리석음 때문이야. 하지만 네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어. 장모님의 빚은 단순히 보증 때문만이 아니었어. 장인어른이 마지막에 병원에 계실 때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그 채권자에게 직접 돈을 빌리셨어. 그들은 장모님을 속여 투자 계약서에 추가로 서명하게 했는데 그게 사실은 이자 덫이었던 거야. 빚을 갚지 못하자 그들은 빚 문서를 공개해서 소송을 걸겠다고 협박했어. 장모님은 네가 상처받을까봐 숨기셨던 거야. 내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장모님을 돕고 싶었어. 그런데 유진이가 나타났지. 그녀는 진명이를 자기 앞으로 이전하면 빚을 해결해 줄 방법이 있다고 했어. 난 어리석게도 그 말을 믿었지. 모든 걸 깨달았을 땐 이미 너무 늦었어. 그 여자는 나까지 이용한 거야. 그리고 내가 도망치려는 걸 알고 경찰에 제보한 것도 바로 그 여자였어. 이제 난 이곳에 아무것도 없이 갇혀 있어. 가능하다면 장모님을 용서해줘. 그분은 나처럼 증오받을 뿐이 아니야. 내가 잘못했지만 단 한순간도 널 사랑하지 않은 적은 없어. 평안하게 지내길 바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눈물 때문에 글자들이 번져 보였습니다. 분노와 연민, 그리고 불신이 뒤섞인 혼란스러운 감정이 몰아쳤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편지를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만약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진짜 배후는 유진이었습니다. 제가 그저 애인이라고만 생각했던 그 여자. 그녀는 민준 씨를 유혹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빚까지 이용해 우리 집을 빼앗으려 했던 것입니다. 저는 급히 지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수야, 나 민준 씨한테서 편지 받았어. 유진이라는 여자가 서류 위조 배우라고 해. 지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그쪽으로 수사 중이야. 그 여자가 단순히 연루된 게 아니라 부동산 서류 위조단의 주범일 가능성이 있어. 잘하면 민준이가 협조해서 모든 걸 자백할 수도 있겠네. 만약 그렇게 되면 내 어머니는 완전히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저는 숨을 죽이고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그의 죄는 여전히 무겁지만 증인으로 나서면 감형될 가능성은 있어. 지수가 말했습니다. 네가 그를 증오하는 거 알아. 하지만 잘못한 사람도 정신 차릴 때가 있는 법이니까. 저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머릿속에는 구치소에 앉아있는 민준 씨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낡은 수인복, 지친 눈빛. 더 이상 가난했던 시절 저와 함께했던 그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사랑하지는 않았지만 목이 메어오는 감정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3일 후 저는 면회를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머니는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저를 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가려거든 마음을 가볍게 하고 가거라. 계속 미워하면 내 마음만 아플 뿐이야. 구치소는 외곽에 먼지 나는 길 끝에 있었습니다. 저는 버스에 앉아 접어둔 편지를 꽉 쥐었습니다. 무거운 철문이 열리는 순간 처음 만나는 낯선 사람처럼 심장이 떨렸습니다. 민준 씨는 훨씬 수척해진 모습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머리는 짧게 깎았고 얼굴은 퀭했습니다. 저를 보자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당황스러움과 후회가 섞인 눈빛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그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네가 날 용서해 주길 바라지 않아. 그냥 내가 모든 걸 자백했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 지금 유진이를 수사 중이고 아마 돈도 회수할 수 있을 거야.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왜 더 일찍 말하지 않았어요? 왜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 뒀어요? 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체면 때문에 너한테 무시당할까봐 무서웠어. 돈만 있으면 장모님도 나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그 여자한테 휘둘려서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걷잡을 수 없게 됐어.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눈이 시큰거렸습니다. 어쨌든 당신은 그 길을 선택했어요. 날 배신하고 내 믿음을 저버렸잖아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알아. 그냥 네가 잘 살았으면 좋겠어. 더 이상 원망하지 말고. 난 죗값을 치르고 있으니까. 저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결혼식 날 그가 타주던 아침 커피, 비 오는 날 함께 장을 보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는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저는 작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망하지 않아요. 하지만 더 이상 사랑하지도 않아요. 남은 인생 사람답게 사세요. 그의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오히려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구치소 문을 나설 때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잿빛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지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들뜬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아, 방금 소식 들어왔어. 김유진 체포됐대. 집에서 위조 서류가 무더기로 발견됐고 민준이 계좌로 이체된 돈도 회수됐어. 내 어머니 곧 완전히 무혐의 처분받으실 거야.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가 이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기뻐서가 아니었습니다. 기나긴 고통 끝에 마침내 정의가 살아있음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꽃을 들고 아버지 산소에 갔습니다. 산소는 오래된 자두나무 아래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람결에 향냄새가 퍼졌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집 지켰어요. 그리고 진실도 되찾았고요. 아버지는 이제 안 계시지만 제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걸 아실 거라고 믿어요. 바람이 불자 잘 익은 자두 몇 개가 땅 위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맑아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뜨개질을 하며 앉아 계셨습니다.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 물으셨습니다. 만나고 왔니?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김유진도 잡혔대요. 어머니는 잠시 굳어 있다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집 안 뺏기는 거니? 저는 희미하게 웃으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우리는 집보다 더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그래도 서로가 있잖아요. 어머니는 저를 끌어안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약속할게. 이제부터 너한테 아무것도 숨기지 않을게. 저는 어머니의 어깨에 기대어 밤의 정적 속에서 째깍거리는 시계 소리를 들었습니다. 밖에서는 빗방울이 듣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춥지 않았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결국 모든 폭풍은 지나가고 원망을 내려놓은 모녀만이
조용히 서로의 곁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어둠 속 어딘가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거라, 딸아. 용서만이 너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눈물을 닫고 문을 닫았습니다. 밖은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기 시작할 무렵 저는 집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이 종결된 후 집은 제게 돌아왔습니다. 벽은 낡고 창틀 페인트는 벗겨졌지만 제게 이곳은 여전히 모든 기억과 상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쇠약하셨지만 식사는 잘하셨습니다. 때때로 집안을 거닐며 아버지가 남기신 물건들을 만져보시곤 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사진 앞에 조용히 서 계실 때마다 저는 목이 메어오는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는 아버지께서 생전에 작은 목공소로 쓰시던 뒤편 창고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나무 문은 좀 이슬어 온 힘을 다해야 겨우 열 수 있었습니다.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나무 냄새, 그리고 시간의 먼지가 코를 찔렀습니다. 아버지가 만들던 물건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만들다만 제사상 벽에 기대어 놓인 널빤지 몇 개, 그리고 군데군데 다른 색 시멘트로 덧칠해진 낡은 벽돌벽. 저는 손을 뻗어 벽을 만져보다가 유독 한 부분이 살짝 헐거운 것을 느꼈습니다. 가볍게 두드려 보니 텅 빈 소리가 났습니다. 직감에 이끌려 저는 끈을 찾아 조심스럽게 벽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벽돌 몇 개가 떨어져 나가며 먼지가 자욱하게 일었습니다. 그 안에서 먼지를 두껍게 뒤집어 쓴 낡고 작은 철제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꺼내 먼지를 털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서류 뭉치와 빛바랜 갈색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에 적힌 글씨를 보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언젠가 네가 이 글을 읽게 된다면 아비는 이미 세상에 없겠구나.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아버지의 또박또박한 필체가 나타났습니다. 서연아, 아비는 내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이 글을 쓴다. 내 어미가 걱정할까봐 이 사실을 숨겼다. 그 해에 아비는 동업자에게 소가 빚보증을 잘못 썼다. 내 어미가 대신 빚을 갚기 위해 집문서를 담보로 잡혀야 했지. 내가 모든 잘못을 짊어지려 했지만 내 어미가 허락하지 않았다. 당신이 잘못했더라도 이 집은 서연이 것이에요. 나중에 딸이 돌아올 곳은 있어야지요. 라고 말하더구나. 아비는 내 어미를 많이 사랑했지만 자존심 때문에 그 말을 하지 못했다. 만약 네가 이 글을 읽게 된다면 내 어미를 원망하지 말아라. 내 어미는 평생을 너와 나를 위해 희생했다. 네가 크면 어미가 엄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사실 네 어미는 늘 네가 고생할까봐 두려워했다. 상자 안에는 빚 계약서와 작은 통장이 있다. 예전에 목공소를 팔아 남은 돈인데 너에게 주는 늦은 결혼 선물이라 생각하렴. 만약 네가 이 집을 지키게 된다면 아비가 마음 편히 쉴 수 있도록 이 재단을 고쳐주길 바란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져 종이를 적셨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왜 어머니가 그토록 집을 잃을까봐 두려워했는지, 왜 저에게 모든 것을 숨기려 했는지, 왜 사기를 당하는 순간까지도 이를 악물고 버텼는지. 제가 원망했던 어머니는 제가 존경했던 아버지의 모든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은 서류 뭉치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낡은 계약서가 들어있었습니다. 맨 아래에는 통장 사본도 있었습니다. 3천만 원 남짓한 작은 돈이었지만 제게는 아버지의 모든 마음이 담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들어오시더니 제가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며 수첩을 들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어머니는 흠칫 놀라더니 몸을 떨었습니다. 너 그걸 찾았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저한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니는 제 옆에 주저앉아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서웠다. 네가 아비를 원망할까봐, 내가 집을 담보로 잡혔던 걸 알게 될까봐, 내가 숨기면 네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숨길수록 나 자신을 죄 속으로 더 깊이 밀어넣게 되더구나. 저는 어머니의 퀭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 담긴 깊은 후회와 끝없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 이해해요.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일기장에 모든 걸 써두셨어요. 다만 어머니가 더 일찍 말씀해 주셨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겪지 않아도 됐을 텐데. 어머니는 저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나도 그랬으면 좋았을걸, 딸아. 우리 모녀는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불어오는 바람 소리와 방 안 가득한 오래된 나무 냄새만이 우리 곁을 맴돌았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어딘가에서 오후의 희미한 빛 속에서 서로를 끌어안은 우리를 보고 조용히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수첩을 아버지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피어오르는 향 연기를 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비밀은 이제 밝혀졌지만 제가 이 집을 지킬게요. 벽돌 하나, 문 하나까지 전부 고쳐서 이곳이 영원히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저의 안식처가 되도록 할게요. 어머니는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다정했습니다. 얘야, 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늘 말씀하셨어. 집은 낡아도 정은 새로워야 한다고. 이제 우리 모녀, 내 아버지 소원대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꾸나. 저는 눈물 속에서 웃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불어온 바람에 자두나무 향기가 실려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어머니의 말에 조용히 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낡은 철제 상자를 아버지가 즐겨 앉으시던 자두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고 젖은 흙이 손끝에서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편히 잠드세요.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바르게 살겠다고 약속할게요. 제가 돌아섰을 때 어머니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노란 불빛 아래 어머니의 온화한 미소가 비쳤습니다.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마음이 천근만근의 짐을 내려놓은 듯 가벼웠습니다. 그날 밤 달은 유난히 밝았고 벌레 우는 소리가 잠든 어머니의 숨소리와 어우러졌습니다. 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 이제 용서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밖에서는 바람이 자두나무 가지를 살짝 흔들었고 저는 알았습니다.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우리 집이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되찾았다는 것을. 아버지의 일기장을 찾은 후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집을 수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낡은 부엌은 새로 페인트를 칠했고 현관 지붕은 새 양철로 교체했으며 마당 구석에는 작은 화단을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집이 작아도 깨끗하고 웃음소리가 있으면 그게 따뜻한 집이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약국 일을 그만두고 집 마당에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이름은 아버지가 심으신 자두나무를 따라 하얀 자두나무라고 지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나무 테이블 몇 개와 소박한 들꽃, 그리고 오후마다 울려 퍼지는 잔잔한 음악이 있었습니다. 작은 카페였지만 손님은 예상외로 많았습니다. 호기심 때문이기도 했고 조용한 분위기와 저의 차분한 응대를 좋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오후 비가 막 그쳤을 때였습니다. 제가 테이블을 닦고 있는데 대문 앞에 키가 크고 선하지만 슬픈 눈빛을 한 젊은 남자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서서 작은 자두꽃 한 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누구 찾으세요? 그는 잠시 흠칫하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저 혹시 서연 씨 맞으신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절 아세요?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저는 민호라고 합니다. 김유진 씨 아들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이름은 평화로운 오후의 공기를 가르는 칼날 같았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자세히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를 닮은 구석이 있었지만 눈빛은 전혀 달랐습니다. 깊고 슬프고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저희 집 사건에 연루된 김유진 씨의 아들이라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네, 만나고 싶지 않으실 거 알지만 꼭 와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구치소에 계시다가 심장마비로요. 돌아가시기 전에 저더러 꼭 누나를 찾아가서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공간이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바람이 자두나무 가지를 스치는 소리가 긴 한숨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자두꽃 다발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일이 밝혀진 후에야 어머니는 탐욕이 자신을 죄 속으로 몰아넣었다는 걸 깨달으셨다고 했어요. 누나에게 상처 준 것을 가장 후회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남기셨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저는 편지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급하게 쓴 떨리는 필체의 글이 있었습니다. 서연아, 네가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다시 만날 기회가 없겠구나. 내가 잘못했다. 탐욕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빼앗고 내 어머니를 고통스럽게 했어. 나는 내 목숨으로 그 죗값을 치렀다. 가능하다면 내 아들은 용서해 주렴. 그 아이는 내 죄와 아무 관련이 없단다. 저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 순간 모든 증오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그 여자는 이제 차가운 땅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더 이상 원망하는 것은 무의미했습니다. 저는 민호를 보며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구를 대신해서 사과할 필요 없어요. 당신 어머니는 이미 죗값을 치렀으니까요.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편치 않아요. 누나와 어머님께서 얼마나 큰 상처를 받으셨는지 알아요. 작게나마 무언가 보상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마당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떤 상처는 보상받을 필요 없이 시간이 해결해 줘야 해요. 하지만 이렇게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민호는 카페를 둘러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카페가 참 예쁘네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뒷마당 수리하는 걸 도와드려도 될까요? 제가 건축을 전공해서 목공일도 조금 할 줄 압니다. 저는 잠시 놀랐습니다. 목공은 아버지가 하시던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심이라면 좋아요. 마침 현관 지붕을 고쳐야 했거든요. 그날부터 민호는 카페에 남아 일을 도왔습니다. 그는 말이 없었지만 성실하고 꼼꼼하게 일했습니다. 망치 소리를 들을 때마다 아버지가 생각났고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경계하셨지만 며칠 후 민호를 보며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아이 착하구나. 눈빛이 꼭 많은 상처를 겪은 사람 같아. 저는 그저 웃었습니다. 어쩌면 운명은 우리에게 모든 원한을 끝낼 기회를 준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카페 뒤편벽을 정리하던 민호는 용서하며 살라는 글자가 새겨진 나무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고 물었습니다. 누나가 새기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버지가 오래전에 새겨두신 거예요. 이제 보니 그 말이 참 맞네요. 민호는 저를 보고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한결 따뜻해졌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만약 이 모습을 보신다면 마음이 편해지셨을 거예요. 저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죽은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용서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죠. 그날 오후 카페는 평소보다 손님이 많았습니다. 제가 커피를 내리자 향긋한 향이 마당 가득 퍼졌습니다. 어머니는 문가에 앉아 저와 민호가 일하는 모습을 보며 더 이상 근심 없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카페 문을 닫기 전 민호는 마당 앞 자두나무를 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 누나, 고맙습니다. 자기 가족을 해친 사람의 아들을 마주하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노란 불빛이 우리 두 사람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해. 중요한 건 멈출 줄 아는 거야. 네가 바르게 살기로 결심했다면 과거가 더 이상 널 얽매지 못할 거라고 믿어.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나 말씀대로 살겠다고 약속할게요. 그가 떠나간 후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형용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밤중 처마 위로 빗방울이 듣고 바람결에 커피 향이 맴돌았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아버지의 일기장을 펴고 마지막 줄을 다시 읽었습니다. 네가 맑은 마음을 지킨다면 너는 결코 아무것도 잃지 않을 것이다. 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거의 모든 것을 잃었지만 결국 가장 소중한 것,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밖에서는 밤바람이 부드럽게 불었고 저는 아버지께서 자두향기 속에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고통은 관용으로 서서히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가족 이야기 채널에서 들려드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나눔이 더 많은 분들께 위로와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